호기심 많은 꼬마. 채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사실 뭐 채권이라는 것도 결국 투자 종류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라는 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렇게 되게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곽강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전통적인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이랑 채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주식이 조금 떨어지면은 채권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채권이 반대로 조금 떨어지면은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약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반비례 성향도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보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왜 투자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가진 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매년 이 돈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5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 재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35년,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은 5천만 원이 아니라 3,905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에 투자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아니면 뭐 CMA 계좌에 넣든 투자를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사들 많이 있잖아요. 연 7% 그 정기 적금을 이제 어느 은행에서 모집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오픈런, 뭐 명품 사는 것 마냥 사람들이 뛰어가서 새벽부터 줄 서 있고 그리고 그런 특판은 뭐 진짜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뭐 기사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일을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은행에서 하는 어떤 그런 적금, 예적금, 높은 금리의 그런 예적금에는 몰리면서 채권에는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채권이 내가 모르는 어떤 위험한 게 있나?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가 있나?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허들이 높아서 그렇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이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일단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냥 예적금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적금 내에서도 그냥 금리를 좀 많이 주는 게 보인다. 그러면 글로 맞게 몰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적금 7%짜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적금 7%라고 하더라도 이 7%가 그 7%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는 12달, 뭐 24개월, 36개월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그냥 12개월을 넣는다고 했을 때 1월 달에 넣은 돈 50만 원은 12달 동안 통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를 다 받아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넣은 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중에 11개월만 통장에 있게 됩니다. 그럼 7%가 아니라 7% 곱하기 12분의 11을 해서 6.41%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고 맨 마지막 달에 넣은 돈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달 동안만 있는 거니까 0.58%인 거죠. 그래서 7% 적금의 실제 금리는 3.79%고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자소득세라는 걸 뗍니다. 이자의 15.4%를 떼는데 그렇게 되면은 3.79%가 아니라 3.27%가 실제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600만 원을 1년 동안 50만 원씩 12개월간 모은다라고 하면은 이자액은 22만 7,496원인데 이자소득세를 뗀다 그러면은 619만 6,556원이 이제 원리금 합계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자를 지급받는 게 우리가 저축한 돈을 은행이 어디다 빌려주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이런 데다가 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돈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고 이제 그 빌린 기관이 채권을 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딱 갖다 주면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적금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거치는 거고 채권은 뭐 증권사라거나 이런 곳에서 팔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이렉트로 우리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다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에도 빌려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애플이나 대한항공 같은 기업에다가도 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다 빌려주면은 이제 국채가 되는 것이고요, 공기업 이런 데 빌려주면 공기업 채권이 되는 것이고, 회사에다 빌려주면 회사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만기까지 보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낸 원리금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자 이렇게 해서 원리금 합계를 한 번에 이제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자만 이렇게 뭐 3개월에 걸쳐서 나눠준다 그러면 3개월 이표채, 하여간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채권이 매력적인 건 뭐냐면 도중에 팔아도 됩니다. 내가 산 채권이 이제 중간에 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산 채권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도중에 팔아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채권이 만기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리금을 한 번에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사고 팔 수 있냐, 그리고 중간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메커니즘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건데요. 금리하고 채권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원리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만약에 정부에서 금리를 내려요. 그럼 시중은행 금리도 좀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5%에서 4%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면 4%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전에 나온 채권은 금리가 몇 프로일까요? 5%겠죠. 그러면 기존 채권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너도 나도 3개월 전에 나온 5% 채권 사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 채권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따라서 기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금리가 올랐을 때는 정반대죠.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4%에서 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은행에 가더라도 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4%짜리는 좀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기존 채권에 대한 인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도 내려가니까 기존 채권의 가격도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데 기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거죠. 최근에 금리가 약간 한풀 꺾였었잖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면서. 그러면은 금리가 앞으로 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게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 채권, 예를 들어서 한 5.5%, 6% 주는 기존 채권이 훨씬 나은데? 라는 인식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기존 채권에 대한 인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도중에 이렇게 예상한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죠.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거의 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국채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 기존 채권은 금리가 높은 상태인 거고, 높은 금리의 채권을 샀을 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되는 새로운 어떤 상품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채권의 가격은 자연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에 들어가서요. 뭐 연 5%짜리, 뭐 4%짜리도 있고요. 3%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의 가격을 보면요, 그 수시로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은 결국 채권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수요는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금리라는 게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 그런 거 피곤하고 중간에 절대 안 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사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채권 가격이 오르던 말던 그냥 만기까지 돼서 원금 받고 그 사이에 이자 받고, 그러면 사실 이 가격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세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약간 다른 거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만기 말고 중도에 환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1,1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따로 세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만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이 이자에 대해서는 15.4%를 뗍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일 땐 15만 4천 원, 200만 원일 땐 30만 8천 원 이렇게 쭉쭉쭉쭉 이자를 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ISA 계좌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3년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ISA 계좌 안에서 채권을 살 경우에는 이 채권 이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자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뺀 3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29만 7천 원.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에 대해서 9.9%니까 79만 2천 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채권을 샀을 때보다 훨씬 더 내야 되는 세금이 적죠. 단 조건은 3년 동안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을 그런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한 2년 전에 나온 채권인데 뭐 연에 5.6% 정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이렇게 나눠서 주고요. 만기에 보면은 총 2,112만을 돌려주는데 세금을 떼고 줍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15.4%를 떼고 주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있다? ISA 계좌에서 사면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는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금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을 산다고 해서 그냥 막 사도 되는 게 아니라요. 투자 적격 등급이 있고 좀 주의해야 되는 등급, 부적격 등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원리금 상환 확률이 약간 간당간당한 회사의 채권이 수익이 좋겠죠. 왜냐면은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정말 뭐 8% 이상, 뭐 많이 주면은 진짜 뭐 한 10에서 20%도 주기도 하고요. 반면에 안정적인 그런 A등급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량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이자를 주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요 B등급 이하, 요 밑에를 이제 약간 이제 고수익이긴 하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꽤 괜찮은 회사들 다 이제 이쪽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Q&A를 좀 보면 채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나? 아니죠.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은행하고 다른 게 어쨌든 다이렉트인 거잖아요.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은행 예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빚쟁이니까 빚이 떼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투자 등급을 잘 확인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로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예적금을 하는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A등급 정도면 진짜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목돈이 있다. 근데 예적금은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알아보시고 괜찮은 채권에 목돈을 이제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채권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네, 못 삽니다. 왜냐? ISA 계좌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ISA 계좌는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계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미국 채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로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100% 국내 채권이죠. 그리고 채권형 ETF라는 게 있거든요. 채권형 ETF라는 건 뭐냐면요. 채권을 주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안에서 이제 알아서 채권들, 여러 채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쭉 뭐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식이니까. 근데 이제 배당금을 줍니다. 이 배당금이 뭘까요? 채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만기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귀찮은데 그냥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없나? 하면은 채권형 ETF 하시면 됩니다. 채권을 주식처럼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만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할 때 팔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에서도 채권을 살 수 있냐? 살 수 있습니다. 연금도 사실 대부분이 이제 주식이랑 채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좀 안전하게 굴리려면은 이제 수익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채권을 좀 많이 넣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젊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채권을 구성할 때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권형 ETF를 많이 담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채권형 ETF가 좀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채권이 좀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예적금만큼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목돈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적금으로 좀 쪼개서 다시 입금하는 형태로 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이 목돈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이자율은 거의 반토막이 나니까요. 근데 이제 채권을 운용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 국가나 회사에 빌려줘서 그 자체로 바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